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한 이태준의 저택에서는 매일 아침 진한 커피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넓은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면 햇살이 가득한 공간에서 한 남자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과장 이태준이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수술실에서처럼 섬세했고 온도부터 드립 속도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며 아내를 위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아내 서지현이 태블릿으로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업계 국내 최연소 여성 CEO인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아침 시간만큼은 가족과 함께했습니다. 남편이 내려주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아침은 15년째 이어온 그들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아와 초등학교 5학년 준호가 책가방을 메고 내려왔습니다. 수아는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전교 1등을 했고 준호는 축구부 주장으로 활약하며 두 아이 모두 부모의 자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태준이 전날 밤 준비해둔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영양을 생각해 구성된 반찬들은 마치 전문 요리사의 손길처럼 정교했습니다. 아빠가 만든 김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준호의 말에 이태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전 결혼식 날 평생 가족을 위해 살겠다던 그의 약속은 이렇게 하나하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커피를 내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 그는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이태준의 일상은 바빴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수술 스케줄을 확인하고 오전에는 외래 진료를, 오후에는 주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그의 수술 실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매년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의료봉사는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그의 따뜻한 미소와 섬세한 실력을 믿고 찾아왔고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은 최고였습니다. 서지현의 하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첫 여성 CEO로서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 무게를 우아하게 견뎌내는 모습은 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녀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했고 각종 미디어에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춘 커리어 우먼으로 그녀를 조명했습니다. 주말이면 이태준의 집은 더욱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침부터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브런치를 즐겼습니다. 이태준은 팬케이크를 굽고 서지현은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수아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준호는 축구 이야기로 가족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들의 SNS에는 이런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매년 가족여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스위스를 다녀왔고 올해는 뉴질랜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준은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꼼꼼했습니다. 비행기 스케줄부터 숙소, 맛집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고 그 덕분에 가족들의 여행은 늘 특별했습니다. 서지현의 생일이면 이태준은 매년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는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촛불을 켜고 아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서지현이 늦은 밤 퇴근해서 돌아오면 온 가족이 생일 축하합니다를 부르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에는 이태준이 직접 선물을 전달했는데 올해는 수공예 주얼리를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성공한 의사 남편과 능력 있는 CEO 아내, 그리고 똑똑하고 건강한 두 아이까지. 주변 사람들은 이태준의 가정을 완벽한 가정이라고 불렀고 젊은 부부들의 이상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TV에서도 여러 차례 이들의 이야기를 다뤘고 행복한 현대 가정의 표본으로 소개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곳, 미슐랭 별 2개 레스토랑 라 매종의 주방은 늘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주방 보조 강우진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저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특별한 손님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과장 이태준과 그의 아내인 대기업 CEO 서지현이었습니다. 백민석 주방장은 평소처럼 정확하고 깔끔한 움직임으로 주방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셰프답게 그의 손놀림은 완벽했고 모든 요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주방 뒷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은 식기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태준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주방장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방장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태준과 주방장은 주방 한켠으로 자리를 옮겼고 우진은 그들 근처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마지막 디저트 코스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잠을 못 자거든요. 이태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건 제가 개발에 참여한 신약인데 천연 성분으로만 만들어서 정말 안전합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죠. 와인 한 잔 정도의 릴렉스 효과랄까요? 다만 아내가 제가 건네는 약은 거부감을 느끼다 보니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주방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태준은 작은 유리병을 건넸고 주방장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 셰프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전혀 맛도 냄새도 없으니 걱정 마세요. 음식 맛에는 전혀 영향이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의사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이태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주방장은 밝게 웃으며 약속하듯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진은 채소를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아내를 걱정하는 다정한 남편의 부탁이었고 주방장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음식에 몰래 약을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태준이 떠난 후 주방은 다시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우진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도 이태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방송에서 보던 그의 모습은 늘 따뜻했고 진실했습니다. 의료봉사 현장에서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 인터뷰에서 가족을 이야기할 때의 눈빛까지. 하지만 오늘 본 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주방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우진은 주방장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주방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요리를 지휘했지만 가끔씩 안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디저트 준비가 시작되었을 때 주방장은 마지막 플레이팅은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진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업무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접시를 깨뜨린 것입니다. 주방장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고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면 당연히 환자에게 직접 건네는 게 맞지 않을까? 왜 굳이 음식에 몰래 넣어야 하는 걸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이건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녁 8시가 다가오면서 레스토랑은 한층 우아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촛불이 테이블마다 밝혀졌습니다. 우진은 주방에서 홀을 내다보며 이태준 부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바쁘게 일만 했겠지만 오늘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정각 8시 이태준과 서지현이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서지현은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이태준은 고급스러운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완벽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태준 선생님. 지배인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이태준은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고 서지현도 우아하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우진은 주방 입구에서 그들이 자리에 앉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목한 부부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코스 요리가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장의 손놀림은 평소처럼 정교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홀에서는 이태준이 아내를 배려하며 와인을 따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부드럽게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우진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완벽한 부부의 모습에 감동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 의사가 준 약이니까 정말 괜찮은 걸까? 남편이 아내를 위한다면서 음식에 약을 타는 게 말이 되는 걸까? 그때 휴대폰에서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지며 확인한 기사에는 이태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태준 교수, 또 한 번의 기적, 희귀 심장병 환자. 성공적 수술 기사 속 이태준은 환자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그를 천사 같은 의사라고 추켜 세우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우진은 다른 기사들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준의 이름으로 검색하자 수많은 칭찬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의료 봉사활동, 어려운 수술의 성공 사례, 환자들의 감사 인터뷰까지. 그의 이미지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우연히 보았던 경제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지현이 이끄는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사에는 그녀의 연봉과 보유 주식 가치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50억 원대의 고액 생명보험 가입 사실이었습니다. 기사는 여성 CEO의 성공 사례로 이를 다루고 있었지만 우진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우진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장면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주방장이 안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모습, 이따금 시계를 확인하는 손짓, 디저트 준비대 앞에서 잠시 멈칫하는 순간까지. 마지막 디저트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초콜릿 수플레와 특제 소스가 준비되었습니다. 주방장은 평소와 달리 디저트 플레이팅을 직접 맡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우진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유리병의 내용물이 조심스럽게 소스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우진의 귓가에 아침에 들었던 이태준의 말이 다시 울렸습니다. 전혀 맛도 냄새도 없으니까라고 했던가요? 과연 그게 정말 수면 보조제일까요? 수면 보조제라면 왜 이렇게까지
은밀하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내를 위한다면서 왜 이런 식으로 속여야 할까요? 디저트 접시가 홀로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건 아닐까? 병원의 유명한 의사이자 자애로운 남편으로 알려진 이태준을 의심하는 것이 맞는 걸까? 숨을 크게 들이마신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쟁반을 들고 가는 서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우진의 말에 서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방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방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주방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주방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이미 결심을 한 뒤였습니다. 이 디저트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방장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당장 비켜. 주방장이 우진의 어깨를 잡아 밀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우진은 더 크게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봤어요. 아까 이태준 선생님이 가져다 준 약을 소스에 넣는 걸. 주방 전체가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습니다. 다른 주방 보조들과 요리사들이 일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방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그저 수면 보조제일 뿐이야. 이태준 선생님이 직접 설명하셨다고.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음식에 몰래 약을 넣는 건 잘못된 겁니다. 더군다나 그게 정말 수면 보조제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이태준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지요? 이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우진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의사였고 TV에서 보던 자애로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내분을 생각하신다면서. 이태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네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네. 나는 그저 아내의 불면증을 걱정하는 남편일 뿐이야. 내가 의사이고 이건 내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약이라고 했잖아.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몰래 하시는 겁니까? 왜 직접 처방하지 않으시고? 이태준의 미소가 순간 일그러졌다가 곧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이러나? 내 아내의 일에 왜 끼어드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디저트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서지현이었습니다. 이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우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50억이나 되는 아내분의 생명보험 때문입니까? 주방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뭔데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 이태준이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은 재빨리 소리쳤습니다. 사모님, 들어오지 마세요. 누구든 경찰을 불러주세요. 이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방 문 밖에서는 사람들의 동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전화기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아침부터 본 모든 것, 듣게 된 모든 대화, 그리고 선생님 병원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환자들의 기록까지 전부 폭로하겠습니다. 이태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활짝 열렸고 서지현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뒤로 레스토랑의 보안 요원들과 경찰들이 보였습니다. 이태준 씨,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지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준은 마지막으로 우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패배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찰이 주방으로 들어선 순간 모든 것이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이태준은 체포되었고 디저트 접시의 소스는 증거물로 수거되었습니다. 서지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명의 이태준, 아내 독살 시도 혐의로 체포, 연쇄살인 의혹, 의문의 환자 사망 사건 재수사. 한순간에 이태준의 완벽했던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이태준이 몰래 넣으려 했던 약은 고도로 정제된 독극물이었습니다.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는 약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조사하던 경찰은 수상한 환자 사망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부유한 환자들이었고 이태준이 직접 집도한 수술 후 의문의 증상으로 사망한 케이스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태준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서지현의 기자회견장 발언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두 아이는 학교를 옮겨야 했고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태준의 이중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봉사활동도 다정한 남편의 모습도 모두 완벽하게 꾸며진 연기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돈을 위해 자신의 의술을 악용해왔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대신 그것을 빼앗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이태준의 범행이 단순히 보험금을 노린 것만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분석 결과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타인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진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큰 주목을 받았고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서지현은 직접 우진을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서지현은 우진의 학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진은 처음에 사양했지만 서지현의 진심 어린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꿈이 의사라고 들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의사가 되어주세요. 이태준 같은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로요. 1년 후 우진은 의대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보조로 일하며 모았던 돈과 서지현의 지원으로 그의 꿈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그날을 떠올릴 때면 우진은 여전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이태준의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의사로서의 신뢰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마저 상실했습니다. 한 젊은이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뻔했습니다. 서지현은 회사를 계속 이끌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진은 종종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이 침묵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 레스토랑 라 메종은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주방장은 바뀌었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는 기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모든 요리가 주방 전체의 감시 하에 만들어졌고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방장은 종종 신입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정직해야 해.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야.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날씨가 유난히도 차가웠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는 밤새 이어진 교통사고 환자들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외과과장은 36시간째 수술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눈 밑의 그늘이 그의 극도의 피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그만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김수 간호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 한 케이스만 더 하겠습니다. 젊은 환자라 시간이 급해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은은한 수술실 조명 아래 태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36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준아, 잠깐 나와보겠니? 수술실 입구에 시아버지 강원석 병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이 수술만 끝내고 뵙겠습니다. 원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있는 한 절대 수술실을 비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소화과 진료를 마친 한은주가 수술실 앞 대기실로 왔습니다. 남편이 들어간 지 벌써 2시간째였습니다. 평소라면 1시간이면 끝날 수술이었습니다. 은주야. 시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태준 오빠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어제 아침부터 계속 수술실에만 있었는데요. 은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술실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십니까? 순간적인 어지러움이 태준을 덮쳤습니다. 보조의사가 건넨 새 메스를 받는 과정에서 그의 손등이 날카롭게 베었습니다. 작은 상처였지만 환자의 개복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새 장갑과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태준은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환자는 무사히 소생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태준은 탈진한 듯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오빠, 상처부터 치료하고 가요. 은주의 말에 태준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내일 브림 클리닉 예약된 거 잊지 않았지?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태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밤사이 상처 부위가 붉게 부어올랐고
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의 폐혈성 쇼크 상태에서 나온 세균이 작은 상처를 통해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즉시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태준의 상태는 시시각각 달라졌습니다. 호전되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나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원석도 매일 밤 아들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져 갔습니다. 은주야. 잠깐 의식이 돌아온 순간 태준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기 소원은 이제. 말을 끝맺지 못한 채 태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전도의 단조로운 경고음이 차가운 병실을 울렸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어느 밤이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지만 병원은 여전히 겨울의 한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소아과 진료실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은주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환자를 보고 있었지만 그녀를 향한 시선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진료가 시작되고 첫 환자인 5살배기 여자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열이 며칠째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은주가 청진기를 대자 아이는 작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편한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지민이 용감하네요. 은주의 말에 아이는 슬며시 웃었지만 아이 어머니는 서둘러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원장님 며느리 맞지? 남편 잃고 아직도 병원에 나온대. 그러게요. 애들 진료까지 보고. 무서워서 어떻게 맡기나.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강원석은 소아과 병동을 지나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진료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자 은주가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트가 그녀의 무릎 위에서 미끄러져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원석은 조용히 다가가 은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차트를 집어들고 그녀를 깨우려는 찰나 늦은 회진을 돌던 전공의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석과 눈이 마주친 전공의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당직실에서는 묘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원장이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오랫동안 서 있었다는 이야기. 그 눈빛이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이야기는 점점 부풀려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 스테이션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은주가 지나갈 때마다 대화가 끊기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원석이 매일 밤 소아과 병동을 찾는다는 사실을 들먹였고 다른 누군가는 둘의 관계가 수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원석은 평소처럼 매일 밤 소아과 병동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차를, 때로는 도시락을 들고서. 그럴 때마다 은주는 시아버지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원석이 은주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단순히 떨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순수한 걱정과 연민으로 시작된 관심은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의 행정부장은 매일 밤 이어지는 원장과 며느리의 만남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원석의 집무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은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원석이 그녀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영희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은주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소아과 진료를 기피한다는 이야기, 병원 평판이 나빠진다는 이야기, 그리고 원장과 며느리의 수상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원석은 이 모든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은주가 병원 뒤편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데도 그녀의 어깨는 차가웠습니다. 멀리서 원석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이제 병원 밖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은주의 진료를 피하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물며 청소부 아주머니조차 은주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원장님 며느리가 맞아요? 어쩐지 이상하더라니. 그러게 말이에요. 남편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수상하대요. 이런 소문들이 복도 여기저기서 들려올 때마다 은주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병원이 태준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태준의 옛 진료실 함께 거닐던 병원 정원, 마지막으로 그를 본 중환자실까지 모든 것이 태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김영의 행정부장이 올린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아과 외래 환자가 한 달 새 40%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석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은주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원석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병원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지하 문석으로 향했습니다. 쌓여있는 서류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간호사 휴게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함께 있었대요. 원장님이 매일 밤 찾아가신다면서요? 지난번에는 머리카락도 만지고 누군가 휴게실 문을 닫았지만 속삭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은주는 진료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태준과 함께 이 풍경을 보았는데 문득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원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시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진료실 문틈 사이로 원석과 은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원석이 은주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건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병원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원장이 며느리에게 은밀한 봉투를 건넸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해외 도피를 위한 서류라고도 했습니다. 이틀 후 의국에서는 전공의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도 고인의 아내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말끝을 흐리는 전공의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원석의 집무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을 떠나겠다는 은주의 사직서였습니다. 문을 열려던 그 순간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그녀는 멈추었습니다. 아버님,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은주의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원석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김영희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쥔 사직서가 바스러질 듯 구겨졌습니다. 소문은 이제 병원 밖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지역 의사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의 위신이 걸린 문제라며 누군가는 감사를 요구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은주의 진료실은 점점 더 한산해졌습니다. 접수대에서는 은주의 진료를 예약했던 환자들이 줄줄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시선들은 날카로웠고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원석의 집무실에서는 매일 밤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저녁, 병원은 또 다른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원석이 은주와 함께 해외로 떠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둘이 도피성 동반 출국을 준비한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미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고도 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이들의 시선이 두 사람을 향했고 그 시선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이사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원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지하 문서고의 불빛만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이사회에서는 원장 사퇴건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완벽해야 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서류들을 정리하던 그녀의 손이 우연히 닿은 서류철. 태준의 이름이 적힌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을 넘기던 그녀의 동작이 멈추었습니다. 태준의 서명이 선명한 문서 한 장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자보관동의서. 김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는 태준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불임 치료 과정에서의 정자보관. 그리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아내의 사용 동의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문서를 읽어내려가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원석과 은주에게 던진 냉담한 시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 그 비밀스러운 만남들, 모든 것이 이 문서 한 장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 회의실은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원석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말을 꺼내려는 찰나 김영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사회 시작 전에 공개할 것이 있습니다. 원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김영희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이사들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이것은 고인이 된 태준 과장님이 남기신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이사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동안 원석과 은주를 의심했던 눈빛들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모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님은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그리고 며느님은 남편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워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의심의 눈초리만 보냈습니다.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은
새로운 소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수군거림도 멈추었습니다. 대신 깊은 연민과 미안함이 가득한 시선들이 은주를 향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는 누군가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은주에 대해 가장 많은 험담을 했던 간호사였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의 진료실 앞에는 어느새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쪽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용기 내세요.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진료실 안에서는 은주가 창밖의 봄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슬픔과 안도가 교차했습니다. 문득 누군가가 노크를 했습니다. 원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준의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주야. 원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구나.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에 대해서. 밖에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비 같았습니다. 병원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은주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동안의 냉담했던 태도를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의국에서는 전공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준의 마지막 배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준비해둔 그의 사려 깊은 마음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태준 선배님다운 결정이었네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복도 끝에서는 김영희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서류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한 남자의 마지막 사랑의 증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주는 정희숙 원장의 진료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임클리닉의 문 앞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정 원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시술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정 원장은 태준의 후배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친언니처럼 지켜보았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아과 병동의 간호사들은 매일 아침 은주의 진료실에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환자들의 어머니들은 그녀를 더욱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진료실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은주를 따랐고 부모들은 그녀의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은주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석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며느리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태준 오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니. 어느 날 저녁 은주는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원석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남편은 늘 한 발 앞을 내다보던 아이였어. 마지막까지도 너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생각했던 거지. 원석의 눈가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이 번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은주의 상태를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김영희는 은주의 진료 일정을 조정하며 그녀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자발적으로 당직을 조정해 은주의 업무를 나누어 맡았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갈 무렵 병원에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주의 뱃속에서 건강한 심장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초음파 검사실에서 울리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원석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만나겠구나. 태준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겨울이 다가올 무렵 은주는 출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그녀를 향해 병원 직원들이 작은 환송회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꼭 건강한 아기 낳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은주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첫 눈이 내리던 날 아침, 병원은 새로운 생명의 울음소리로 깨어났습니다. 은주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기의 눈매는 태준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풍경은 1년 전 태준을 떠나보낸 그날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품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석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기쁨과 그리움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창밖의 하얀 눈은 지난날의 아픔을 덮어주듯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구나.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은주는 아기를 안고 병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